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설 전체가 조금 노화되고 년 전에 기반 시설들이 많이 설치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근입니다. 부산 도시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곳이 40%를 넘고 3년 뒤에는 61%, 2036년에는 86%가 됩니다. 위태로운 도시기반시설 송광모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도로와 터널, 철도가 있고 이 상하수도, 댐, 저수지, 이 항만과 같은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시설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낡고 오래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부산 도시철도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승강장입니다. 한 남성이 쓰레기통 주변을 기웃거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행히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곧바로 불을 꺼 큰 화를 면했습니다. 승객들이 사용한 장비는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였습니다.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부터 경보, 피난, 소화설비 역시 도시철도를 구성하는 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소방설비를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필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피나설도 누르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차익이 변속했다 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들이 무더기로 최하 등급을 겨우 면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방화 사건이 발생한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실제 역사 곳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자리를 이탈했거나 꺾여 있고 승강장에는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습니다.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 펌프 일부는 아예 물이 새고 심지어 검붉은 색으로 변해 녹이 슬었습니다. 이곳의 소방설비 등급은 D등급. D등급은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소화, 경보, 피난 설비 이 세 개 부문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안전성, 물리적 상태는 최하점을 겨우 면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 역시 소화, 피난, 경보, 소방 활동시설 4가지 모두 D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급수 펌프 상태는 시청역보다 더 심각합니다. 물을 역사 곳곳으로 보내는 관부터 보조 펌프 역시 붉게 녹이 슬어 부식됐습니다. 특히 펌프에서는 촬영하는 내내 계속해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량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반시페 D등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몇하고 문제가 있어서 D등급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설 전체가 조금 노화되고 다른 역사보다 조금 계량의 어떤 그 지수가 좀 낮다고 아까 봐주시면 되거든요. 시청역과 센텀시티역처럼
소방설비 분야 D등급 평가를 받은 도시철도역은 무려 54곳. 1호선에서 4호선까지 115개 역사 중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역들은 소방설비 외에도 다른 시설 역시 노후돼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대티역에서 신평역 약 5km 구간에서는 전동차가 다니는 레일 24곳이 안전, 성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급수와 배수, 냉난방, 자동 제어 설비 역시 도시철도 1호선 거의 전 구간과 2호선 일부 구간에서 보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예상 시설입니다. 부산에서는 1호선에 해당됩니다. 국시비 지원하는 거에 현재로서는 건축물 개량하는 거는 지원이 안 하거든요. 운영하는 게 2호선이다 보니까 수송하는 위주 시설로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 4호선 전 구간에서 점검 대상인 시설은 15,000여 개. 이 중 6%가 D등급 시설인데 대부분 1, 2호선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준인 C등급까지 고려하면 이 비율은 43%까지 치솟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3, 4호선 역시 현재는 보통이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0년에서 20년 지난 시설이란 걸 감안하면 안심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2021년 8월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선로에서도 6차례 전기 불꽃과 폭발로 인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피레기가 고장이 나니 지락 현상으로 해서 그게 정전이 발생을 합니다. 정전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해서 그 차에 전원이 안 들어가니 부산교통공사는 안전성과 경관 연수, 고장 횟수, 역 이용객 수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안전 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수시로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고장, 사고 건수는 130여 건에 이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도 해마다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시설이 계속 노후되고 그러면서 비용도 점점 치솟을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방금 철도 시설 봤는데 이건 지금 부산 기반 시설 전체의 극히 일부죠. 네, 맞습니다. 철도 말고도 도로 교량, 저수지, 댐 등 다양한데 이 중에는 안전 문제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수년째 방치되어 있거나 이 시설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사용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남구 용호동의 한 산비탈에 넓은 잔디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바로 위로는 이기대로 넘어가는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아래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수돗물을 저장하는 배수지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사용이 전면 중단된 뒤로 방치돼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벽면은 부식돼 표면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천장을 지탱하는 콘크리트 기둥도 갈라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에서 샌 물로 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천장도 파손돼 철골 구조물도 훤히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지난 2021년 5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이 지어진 때는 1978년, 40년 넘게 사용해오면서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그거 언제부터 문 닫혀 폐쇄된 거예요? 오래됐는데. 오래됐어요? 네. 부산에는 이보다 더 오래된 도시 기반 시설들이 수두룩합니다. 농사용 저수지의 경우 기장군과 금정구, 강서구 90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저수지들의 평균 사용 연수는 70.4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설은 100년이 넘었고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도 25년을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노후시설로 분류되는데 현재 부산의 댐과 저수지는 각각 100%, 99%로 이 시점을 넘긴 지 오래고 부산시가 관리하는 항만시설 13곳 중 61%, 도로는 3,300여 킬로미터 중 41.9%가 30년이 지난 노후 기반시설입니다. 30년이 지난 일부 시설들은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부득이하게 계속 사용 중인 시설도 있습니다. 강서구 눌차도와 가덕도를 잇는 길이 160m 청가교입니다. 콘크리트 재질의 일반 교량과 다르게 기둥과 도로 바닥은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가교의 준공 시점은 1994년. 이제 딱 3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부재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설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34톤 이상 차량 통행만 제한한 채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평일인데도 승용차, 화물차 할 것 없이 수시로 이 다리를 건너고 바로 옆 인도는 갈매길로 지정돼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많이 다녀요. 주말에 관광지다 보니까. 예, 주말에는 많이 다니고 평일에는 예. 크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듣기로는 올해 내가 폐쇄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예. 들었는데 전에 한 번 또 요 점검하러 왔더라고요. 밑에도 내려서 점검하고 물 점검하고. 관할구청은 2년 전 이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 했지만 현재는 이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이 지역 개발이 예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공항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울사동 쪽에 이제 공항 복합 도시가 이제 들어설 이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이제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개발 사업을 기다리며 수시로 보수 공사를 해오고 있지만 도로 표면 정도를 보수하는 찔끔 공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1차례 실시된 안전점검에서도 계속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이 모든 기반 시설이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시간입니다. 갈수록 노후화는 진행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부산 도시기반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항만, 하천, 저수지 시설은 587개소, 그리고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는 길이로 환산하면 무려 14,700km에 달합니다. 예,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부산이 전부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국토부의 노후 기반 시설 성능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부산시가 이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강에 나선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정구 산성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하천이 흐르고 그 위로 20m가량의 짧은 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2년에 지어진 산성교입니다. 시내로 가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이 다리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지은 지 27년 만인 지난 2019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금정구는 즉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하부 구조물을 보강한 뒤 지난해 양호 수준인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 되더니 낙후돼가지고 좀 안 좋았어. 그래도만 이거 하대. 차가 하루에 꽤 많이 다니는. 많이 다니게요. 보강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2억 원. 금정구는 이 중 절반인 1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국토부는 해마다 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 7개 기반시설입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국비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시설물 보강 같은 경우에는 특허 공법이 많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국토부가 부산 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시설은 금정구 산성교 사례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부산시는 지역의 노후시설은 많지만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평가 결과 DE 등급 기반 시설물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DE 등급으로 분류된 게 총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 중에서 4개소였는데 그중에서 산성교 부분은 되어지고. 하지만 지난해 부산시가 발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 지원 사업 당시 D등급 이하 시설은 산성교 말고도 도로 4곳, 배수시설 1곳, 하수관로 334곳이 더 있습니다. 이 중 2곳은 자체 예산으로 보강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337곳은 여전히 D등급 이하 상태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모두 국토부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는 되고 지금 3개소는 아직 못한 그런 부분. 왜 못했죠? 관련 구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실에서 홍보나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안전실에서. 빠짐없이 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부산시가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받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적은 국비라도 그만큼 부산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그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요 예산이? 네, 한 해 5,30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비용 역시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온천 5호교입니다. 금정구와 동래구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출퇴근 시간대면 승용차, 화물차 할 것 없이 도로 위를 꽉 채웁니다. 2001년 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7차례의 보수, 보강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급기야 2018년에는 다리 연결판에 균열이 생기고 심하게 뒤틀리는 중대 결함이 발견돼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또다시 보수공사를 거쳐 안전등급은 C등급까지 높아졌지만 결국 부산시 도로 확장 계획과 맞물려 철거하고 왕복 10차로로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2001년 이후 온천 5호교 보수, 보강공사에만 21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부산 지하 곳곳에 뻗어있는 하수관로 역시 교체 비용은 제외하고 보수, 보강에만 해마다 77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1286km 중 34%인 435km가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 이하, 53km는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사용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2등급 시설입니다. 하수관의 사용 연수는 평균 25년이지만
30년 전에 지어진 하수 관로가 전체의 43%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시설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후 시점입니다. 90년대 전후로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시점에 많은 기반 시설들이 동시다발로 지어지다 보니 시설 노후화 시점 역시 한꺼번에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부산시가 추산한 시설 노후도를 보면 노후 기준인 30년 이상 된 기반 시설은 2016년 33%에서 3년 뒤인 2026년 61%로 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여기서 10년 더 지나면 86%로 기반 시설 10개 중 8개 이상이 노후 시설이 됩니다. 30년 전에 기반 시설들이 많이 설치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나 철도나 이런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아가 2020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 지은 지 30년 미만이어도 성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야 해 도시 기반시설 유지에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실제 부산시가 2016년부터 5년 동안 기반시설 10종에 투입한 보수, 보강 예산은 1조 3,720억 원, 해마다 평균 2,774억 원이 들었지만 2021년부터 5년간 들어갈 예산은 2조 6,488억 원, 한 해 평균 5,29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2025년까지 확보 가능한 예산은 1조 3천억 원, 필요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반시설 노후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컨트롤 타워도 없다 보니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언제 어떻게 충당할 건지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 관리는 관리 주체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원 투입, 관리 방안 등에 관해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조례 재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점검부터 예산 투입까지 효율적인 체계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유지 보수 비용이고 교체나 신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지 보수하는 데만 지금 연 5천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거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의 대책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관련 조례와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시가격 두 자릿수로 올리더니 내릴 때는 찔끔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가격을 5.73% 내렸습니다. 부산의 공시가격은 10년 넘게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2020년을 뺀 최근 4년간 10%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작년에는 10.41%, 재작년에는 11.08% 올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오름폭에 비해 이번 하향폭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 올리고 5% 내린다 해가지고 큰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크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내려야죠. 3월 발표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이 줄어들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배경이 뭘까요?
네, 지난 시간 동안 지난 5년간 우리 공시지가가 2자릿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보유세를 좀 완화해드리고 그리고 건보료라든지 또 기초수급 대상자에 많은 분들이 선정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동산 공시지가를 하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정화라기보다는 하락에 가깝습니다. 고금리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무래도 매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공시지가가 지금 낮춰지고 조세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시행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9년 이후에 첫 하락이라고 하고요. 네. 그동안 올릴 때는 10% 이상 올리다가 이번에 5.73% 내린 거죠. 시민들의 체감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이제 5.73%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게 아니고 과거에 10%씩 올렸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0% 올랐다 해서 10%를 한 번에 내리면 또 다른 반대 급부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5% 정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인하를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또 봐가면서 국토부에서 또 조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각 정부가 처해 있는 그 공시 가격을 정하는 입장과 그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세가 감소를 하고 거래가 절벽이 되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5.7% 정도로 하락이 되면서 그동안 뭐 기초연금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피부양자 대상의 주택으로 인해서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선 체감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만 이렇게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자체 세금, 이 세수의 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수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다시 시민들이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이 부담이 증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이번 정부에선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서지현 의원님께서 부동산 절벽,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급격한 상승이 없었으면 하락도 필요 없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주도했던 정당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재밌습니다. 재밌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증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외교, 원전으로 인한 40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30조에 달하는 대형 계약들을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증세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기보다 정말 한국의 기술과 또 외교를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가 발표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분들이 관심이 클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시지가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시장의 자유,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하겠다라는 이런 신중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여전히 집값 반등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호황기 때 있었던 그런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더 내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병원 3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격리실이나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응급 환자도 이제 겹치다 보니까 위급 환자 병원 측에서는 의사가 없다, 이제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의사 수 부족하고 국회의원 수 부족. 부산시의 응급실 운영 체계 어떻습니까? 환자의 케이스마다 또 질환의 종류마다 또 소화할 수 있는 병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119 센터에서 이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응급실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119에서 이송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환자분께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응급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이용 시간이 굉장히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예요? 응급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일 텐데요. 네. 이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 2명 중 1명. 이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4분에서 8분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골든타임이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응급 이송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그만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특수로 인해서 응급의료의 그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의료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 응급의료센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조금 더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응급해서 급하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만 있는 현상 같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지금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병상이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병상이 가득 차 있으면 추가 환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 의사분들께서 응급의학과를 조금 기피합니다. 아무래도 응급의학과가 근로 근무 시간도 길고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사들께서 응급의학과를 기피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의학과로 많은 의사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좀 혜택이나 또 특전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그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는 것도 해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솔직히 또 다른 뭔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 외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 사업이나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매년 존재를 합니다. 최근 5년간 30에서 90억 원 혹은 6에서 17억 원 정도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전국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런 응급의료 체계가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골든타임이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민분들께도 부탁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경미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또 병상을 차지하게 되고 정말 골든타임이 필요한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교육도 관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비응급 상황에는 응급실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싶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시민들이 바로 직접 응급실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개 119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119가 좀 더 잘 판단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송희 같은 경우에서는 응급 구조사 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 것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위독한 이 골든타임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던 응급구조사의 처우 개선은 저희 관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워낙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응급실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 응급실 내에서의 폭행이나 여러 소란 사고에 대해서 의료진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정리가 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9에 전화를 하는데 정말 이게 내가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좀 시민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면 119와 응급실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금. 그런데 이게 기부자를 비공개하는 문제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축구선수 손흥민, 방탄소년단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성금을 냈습니다.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부산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 군을 중심으로 고향뿐 아니라 평소 애정을 갖던 이웃 지자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에 접수된 기부금 규모나 기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기부자를 비공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개별 홍보나 향후회 같은 사적 모임에서 기부를 권유하는 것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저희들은 좀 홍보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이 제도가 48%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되려면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행 초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어떠한 지자체에도 이제 기부를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부가 된 금액은 우리 주민 복리 증진으로 좀 이어지게 되고요. 또한 답례품을 좀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소득 공제도 가능한 새로운 기부 문화. 이면서 이제 지역 소멸과 그리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바람직하죠.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이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기부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자에 대해서 30%. 기부 금액의 30%까지 관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좋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 생각하고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하신 소득공제도 10만 원까지는 100%, 또 10만 원 이상 금액은 16.5%까지 소득공제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가 비공개를 권고했다. 그리고 부산시는 아마 비공개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기부 강요나 그리고 경쟁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처음에 2017년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규제안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규제안에 따라서 기부 내역이 법령에 근거해서 1년 단위로 이듬해 2월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공개는 하지 않고 그 익년도에 2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누가 기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부 내역을 통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재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네, 의원님? 저도 네. 뭐 지금 정도가 딱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뭐 대통령, 전형직 대통령이라든지 네, 네, 네. 또 반기문 총장님 그리고 뭐 BTS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유명인들의 내용만 좀 공개해서 이렇게 뭐 시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너무 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기부자들의 또 이름을 밝히게 되면 정말 과열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모금을 이렇게 과열시키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마치 우리 지역이 어려운 것인가? 네.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뭐 기금을 받나 모금을 받나 이런 오해를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좀 어떤 규제를 조금씩 줘가면서 기부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옳다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재정 확보에 과연 큰 도움이 될까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연간 모금액 목표가 네. 약 200억 원 정도 200억 됩니다. 원. 그러니까 저희 출향 인사들은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그 200억 원 정도의 목표 금액이 세수로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이나 혹은 부산시가 조금 더 추구하는 사업들을 이행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홍보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그 모금액 자체가 투명하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잘 보여드려야죠. 과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이제 국회의원께서 네네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또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또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관에서 모금하는 것은 안전하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거다라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 쓰면 좋겠습니까? 네, 뭐 오늘 주제로 나왔던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뭐 고독사나 이제 저희가 항상 다루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결심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얘기 마치니까 뭔가 훈훈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비무한, 잘 아는 말입니다.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유비무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y to keep an open mind, but